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소득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경제 양극화 문제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경제 양극화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양극화가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양극화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무조건 양극화는 나쁜 것이다 라고 봐야 할 것인지 또는 아닌지, 이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양극화 현상이 경제의 추가적인 어떤 발전의 동인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 이런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화라고 하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개념 규정이 안 되는 용어예요. 마치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부동산 투기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다. 서민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다. 정의 안 되는 개념이다. 정의 안 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중요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양극화라는 표현보다 부문별 성과의 불균형, 이런 용어를 쓰는 걸 좋아하고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써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다 양극화 하니 알아듣기 좋게 일단 양극화라는 용어를 쓰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경제정책, 구체적으로 52시간제, 무슨 최저임금제, 일자리 창출 정책 하는 이 성장 정책 내지는 성장 경로를 추구하는 정책, 분배 정책,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가 지원을 해서 분배를 개선시키자고자 하는 이 분배 정책, 복지 정책, 산업,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책, 노사관계 정책, 이 모든 것에 추구하는 목표는 이 각 부문에 있는 성과의 격차를 갖다가 가능한 대로 줄여서 평등하게 하겠다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각 부문별 양극화를 최소화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그 잡다한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십시다. 산업 간의 수출과 내수 많은 격차가 있죠. 중화학과 경공업 격차가 큽니다. IT 산업과 BIT 산업, 제조업, 우리 제조업은 세계적 수준인데 서비스업, 잘 나가는 서비스업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서 약 반 남짓한 효율을 못 내고 있는 서비스업. 자, 기업을 볼 것 같으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우량기업하고 비우량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초래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소득 분배의 불평등, 불균형, 격차로 나타나는 거죠.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 인식은 양극화는 무조건 나쁘다. 특히 좌파 사회주의 정권은 그래서 잘 나가는 부분, 소위 선도 부분은 좀 쥐어박아서 억누르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취약 부분은 이걸 갖다 지원을 해서
끌어올려서 인위적으로 비슷하게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을 채택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주의 정권의 아주 특색이죠. 어느 사회주의 정권이나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을 채택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런 식 정책을 선택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단 하나에도 없다 이런 얘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독교인들은 뭐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것 같고 뭐 비기독교인들이라도 대충 아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 신약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사이에 있는 뭐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데리고 있는 하인 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잠깐 해외 바깥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좀 잘해봐.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셈을 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바쳤어요. 2달란트를 받은 하인도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추가로 벌어서 여기 4달란트, 4달란트가 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바쳤어.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여러 가지 성격을 감안해서 봤을 때 뭐 이걸 가지고 괜히 뭐 늘리려고 하다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해서 본전도 잃을지도 모르고 해서 저는 이걸 땅에 꽁꽁 묻어놨다가 안전하게 그대로 1달란트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바쳤어요. 결국 8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는데 15달란트가 나왔죠. 이걸 어떻게 주인이 처리하느냐.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평하게 잘 사는 게 좋으니까 막 그동안의 성과에 관계없이 15개를 골고루 나눠주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서는 3개를 거두고 4개를 만든 사람한테는 1개를 거둬가지고 뭐 3개, 4개, 7개 뭐 이렇게 나눠서 그런 대로 배분적 형평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 거죠.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든 하인에 대해서는 너가 정말 잘했구나. 아주 칭찬받기에 마땅하다. 이 모든 건 너가 다 가져라. 4개 만든 달란트 하인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칭찬을 하면서 4달란트를 다 줬어요. 하나 받은 달란트 가진 밖에 그냥 그대로 본전대로 가지고 온 하인으로부터는 그 하나를 뺏어 가지고 10 가진 자에게 주고 이 쓸모없는 하인을 바깥으로 쫓아내라. 바깥으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겠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경제적 의미가 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뭐 평등주의 사상에 가까운 비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거는 2000년 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앞으로 2000년 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를 정확히 예측했을 뿐더러 시장 경제의 본질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범을 비유의 예로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달란트를 왜 누구는 5이고 누구는 2이고 누구는 1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 능력에 따라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비유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 때 앞으로 천국이 오면은 천국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의 모습은 일을 열심히 했거나 능력이 있거나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천국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따르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그 가진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왜 들으냐. 이 양극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비유를 듭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한 달란트의 가격이,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요새 이야기로 하면 대개 2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를 받은 것도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니다. 크고 적고에 관계없이 받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능률과 균형의 모습이다. 진정한 의미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양극화는 부부 간의 어느 정도의 불균형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세상, 만약 어떤 경기를 했는데 상금이 1등이나 꼴등이나 비슷비슷한 게 주는 경기, 공부를 하는데 한 학년에 공부 1등 하는 사람이나 꼴찌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교실, 이런 세상에서 산다면 무슨 사는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양극화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양극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원리에 의거해서 볼 때, 두 번째는 세계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글로벌화, 디지털화 하는 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여기서 성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세계 경제의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나라 경제, 어느 경제도 없다. 소수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대규모 수익, 그리고 다수의 로컬 플레이어들의 이 적은 수익, 이것은 어느 나라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제에 비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국내에서 돈 버나요? 삼성전자 국내에서 돈 버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마 90% 이상, 아마 그전 95% 삼성전자 제품은 수출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해외 시장에 나가서 해외 시장에서 주는 해외 소비자들 혹은 해외의 중간 수요자들이 내는 가격에서 돈을 해보니까 그런 이익이 나는 거지,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훑어서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소수의 창조적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 지식 근로자, 다수의 일반 근로자와의 이 생산성의 격차에서 오는 수익의 차이, 또 글로벌한 기업들에게 편성한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일반 기업의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의 근로자 간의 임금의 격차. 자, 이것이 가령 인위적으로 조정 가능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의 정책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불공평한 현상이, 소위 불균형한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던 초기 단계에 있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불균형 성장 정책, 혹은 수출을 정전시키기 위해서 수출 산업에다가 여러 가지 자원을 몰아주었던 그러한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가 불균형으로 나온 측면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중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20년 전에 성장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한국 경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하는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 여기에 한 600~700만의 인력이 지금 체화되어 있는 이 한국 경제 만병의 근원인 이 부분,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도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한국 경제의 특이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 말이에요. 심지어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는 중국, 사회주의 종주국, 공산주의 종주국, 중국의 이 소득의 불평등,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나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 한다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소득 분배가 훨씬 더 불공평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불균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탤런트 비유를 제가 든 이유죠. 골프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골프 상금을 1등, 2등, 3등 어떻게 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1등이 100만 불 예컨대 한다면 2등은 한 60만 불 정도죠. 3등은 한 40만 불. 30cm짜리 퍼트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1, 2등이 가릴 때가 많은데 1등은 100만 불, 2등은 60만 불, 60 내지 65만 불. 이런 격차가 생기는 것이 이거 얼마나 불공평한 거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하여금 골프를 치는 선수들로 하여금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건지, 가령 1등을 하나, 2등을 하나, 3등을 하나, 그저 뭐 몇천 불, 몇백 불 차이밖에 안 나고 비슷비슷한 상금을 받는다면 누가 그렇게 노력해서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해서 골프를 연습을 해서 골프를 할 선수가 되려고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하는 골프 플레이를 구경하면서 즐기는 관람자가 있을 것이며 골프 산업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양극화 문제를 생각하는 데서 물론 아까 얘기대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그 이익을 나누는, 또 산업과 기업의 혁신과 이것을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다 같이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성장 촉진형의 재분배 정책을 확대하는 문제, 또 저생산성 부문에 있는 인력을 빼서 새로운 성장 산업,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돌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로서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부문 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지금 제조업의 약 평균 50%밖에 없는 생산성을 만약에 제조업의 한 70, 80%까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서비스업은 얼마나 더 생산성 있는 산업이 되면 우리 한국 경제는 얼마나 더 좋은 생산성 있는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은 양극화를 통해서 부문 간의 불균형이 있는 것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 선도 부문을 갖다가
쥐어 박넣고 취약 부분을 갖다가 지원 보호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 방식을 바꿔야 된다. 뭐 구체적으로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된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생산성이 높은 정상적인 소기업으로 또 그것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그래서 그중에서는 아주 초대기업 거대 대기업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기업으로 이렇게 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가고 개인은 개인대로 아주 낮은 임금 산업에서부터 기업에서부터 점점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조금씩 저축한 것을 통해서 집을 사면서 은행 빚을 내고 일부는 전세를 줘서 그래서 집을 샀다가 그다음에 좀 더 벌어서 은행 빚 갚고 그다음에 전세 하던 사람 내보내고 자기 집으로 만들고 또 그걸 좀 팔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집을 늘려나가는 이러한 사다리가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주택 정책은 자기 돈 없는 사람은 앞으로 재개발하는 주택에 아예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쪽으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봐서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고 그나마 과거에 성장 사다리를 밑에서부터 조금씩이라도 밟아 오려고 하는 걸 갖다 사다리를 걷어치우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복지 정책, 분배 정책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 경제가 지속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복지 분배 정책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갖다가 디스커레이지 그 용기를 희망을 꺾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부추겨서 혹은 일을 안 하고 게을리 있는 사람을 갖다 부추겨서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식의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퍼주기식 복지 분배로부터 생산적 복지 어디까지나 생산에 기여하게 만들면서 복지를 늘려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으로부터 조금씩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전 국민이 그러한 쪽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이는 사회, 유연한 사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제사회의 모습이고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양극화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대표적인 부문으로 들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